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씩씩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하고 무탈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잘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존경하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연까지 보내게 됐어요. 이 사연을 듣고 제발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을 놓친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라면 다들 재수없다고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셨던 부모님의 말씀대로만 따르면서 자라다 보니 어느새 저절로 모범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던 저는 지금처럼만 하면 제 인생은 평생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예상대로 저는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했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업해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대기업에 입사해서도 일이 너무 많아 적응하기 힘들다고 투덜거렸는데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매일 학교에 갔듯이 회사도 그냥 성실하게 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적응하고 승진해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자연스레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제 생각대로 됐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연애와 결혼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줄곧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연애를 아예 못 해본 건 아니었지만 연애를 할 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군대 가기 전 만났던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친구와 바람이 났고 취직하고 만났던 여자친구는 저와 다른 남자와 양다리였어요. 넌 착하고 성실해서 너무 좋은데 재미가 없어. 너랑 있으면 지루해서 자꾸 딴 남자 생각이 난다니까? 전 여자친구들은 헤어질 때마다 항상 저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착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건 알겠는데 같이 있으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요. 꼭 선생님이랑 있는 것 같다나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연달아 있다 보니 저는 연애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데는 장점이 되는 일이 연애할 때는 단점이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저를 연애 고자 호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언제부턴가 저는 저도 연애든 결혼이든 될 대로 되라 라고 여기며 일에 열중했습니다. 일이나 공부는 언제나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다 보니 후회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일에만 열중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훌쩍 시간이 흘러 제 나이 30이 넘겼더군요.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부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혼이 더 늦어질까봐 불안해하셨어요. 자꾸만 여기저기서 선자리를 알아오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니 몇 번 선자리에 나갔는데 다 잘 안 됐어요. 인물 좋아, 학벌 좋아, 직장 좋아.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여자를 못 만난다는 거야. 자, 아버지 잘 아는 선생님 따님인데 이번에 제발 나가서 잘 해봐. 그래. 그 선생님 엄마도 아는 분인데 인성이 너무 좋으셔. 딸도 학교 선생님인데 참하고 너무 괜찮단다. 엄마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손주 보고 싶어. 한두 번 듣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느 직장에 다니는 아가씨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밀어붙이셨어요. 선자리에 나올 여자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시는 분인데 인성이 워낙 좋으신 분으로 유명해서 사돈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로망 중 하나가 사돈끼리 돈독하게 지내면서 같이 놀러 다니고 가족 여행도 다니는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여자가 선생님이라는 사실도 크게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굉장히 자부심이 높으시거든요. 결혼해서 아이 키우며 살기에는 이만한 직업이 없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 여자와 잘 되기를 대놓고 바라셨습니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모님 말씀이라면 농약도 약이라며 먹을 놈이라고 놀림받을 정도로 효자예요. 그 정도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성스럽고 차분한 게 그냥 첫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진지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여자를 만나고 돌아온 뒤 바로 결혼까지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하면 할수록 결혼하면 잘 안 싸우고 사이좋게 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 나름 여자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 느낌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바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여도 대학 4년 내내 붙어 다녔어도 바람 피우다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니까요.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여자들만 만난 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막 만난 여자를 단번에 믿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어느새 저는 6개월 만에 식장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을 보고 난 이후 부모님의 어땠냐는 질문에 좋았다고 한마디 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셨어요. 그 바람에 결혼 이야기가 금방 나왔습니다. 데이트한 지 3번 만에 말이죠. 저는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매일 고민을 했는데 고민해 봐야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식 날짜도 잡았고 상견례 날짜도 잡았으니까요. 저는 이미 정해진 일 고민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내가 될 여자는 참 괜찮았거든요. 나이도 저보다 4살이나 어린데 차분하고 성숙했어요. 학교 선생님이라 그런지 겉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점잖았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키운다면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종교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알았는데 아내와 처가 식구들 모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종교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고집 있는 무교다 보니까 저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거나 성당에 가자고 하는 건 싫거든요. 워낙 연애 기간이 짧았으니 그런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은 채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미리 알았다면 제가 당연히 아내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을 텐데 서로 몰랐던 부분이니 어른들께서는 자연스레 종교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내는 종교가 있어도 제가 따라와 주길 바라는 것 같진 않았지만 장모님께서는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모두 다 모태신앙이라 일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 각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거든. 이 서방 자네에게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다니다 보면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아이고 여보, 그런 게 은근히 강요하는 거지. 이 서방, 우리 식구가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소리니 절대 부담 갖지 말게나. 저는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애써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일요일마다 아침에만 교회 가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니요. 그것도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요. 저는 생각보다 종교에 대한 생각이 깊게 들어서 결혼까지 고민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말로는 장인 장모님께서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온 식구가 일요일이면 아침에 만나 교회에 가는데 저만 늦게까지 자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며 놀 수는 없잖아요. 그 일로 고민하다가 아내를 만났을 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종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가 않다고요. 그런 제 말에 아내의 말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나도 상견례 때는 부모님이 계셔서 말 못했는데 사실 나도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그래서 결혼하면 집이 멀다는 핑계로 슬슬 안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이 참 이렇게 간사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종교 문제로 결혼까지 고민해 놓고 아내가 교회를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표정이 숨겨지질 않더군요. 좋아서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새삼 깨달은 게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였어요.
사실 말이 통한다는 게 가족이든 친구든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싸우게 됐을 때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저에게는 종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야기가 통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오래 하지 않아 과연 이대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조금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결혼 생활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문제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봐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반년 보고 판단한다는 게 역시나 무리였을까요? 짧게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인지 아내와는 살면 살수록 매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새로워서 신선하고 좋기도 했지만 그만큼 낯설 때도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도 있구나 싶어서요. 가장 신기했던 건 아내는 평소에도 굉장히 말수가 적고 외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학교, 집이었어요. 일요일 교회 가던 것도 정말 결혼하자마자 가지 않았습니다. 집이 멀다는 핑계로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은 신혼집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다니고 하셨지만 아내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집에만 있는 게 제일 좋고 편하죠.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자주 만나는 친구도 거의 없고 따로 연락하는 직장 동료도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연락 한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 기록엔 항상 저 아니면 장인 장모님 정도였죠. 생각해보니 연애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반나절 정도 저랑 만났던 것 같아요. 근무하는 평일엔 거의 만난 적이 없고요. 연애할 때는 집도 멀고 일도 서로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부부가 돼서 같이 살다 보니 그런 모습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제가 불편해졌어요. 아내가 인간관계가 좁다 보니 저의 주변 친구 관계나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평일에는 퇴근하면 곧장 집에 와서 쉬는 편이라 저도 평일에는 친구를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아내가 혼자 있는 건 또 싫어해서 저도 항상 퇴근하면 곧장 집에 와 함께 있어 주길 바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도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 저녁도 먹고 회식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어요. 금요일 저녁이라도 친구랑 저녁이라도 먹고 들어간다고 하면 목소리가 싹 변했습니다. 불금인데 집에서 영화 보면서 맥주라도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집에 나를 혼자 두고 친구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저도 제가 매일 친구만 만나러 다니는 거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평일 주말 모두 다 아내와 집에서 보내는데 일주일에 딱 한 끼라도 친구를 만나고 싶었죠. 그런데 아내는 그 정도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조건 회사에 있는 시간이 아니면 집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고 여겼죠. 나 한 달 만에 친구 만나는 거야. 나도 오늘은 좀 놀다 들어갈 거니까 당신도 친구도 좀 만나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해. 저도 모르게 좀 답답해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연애하다가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매일매일 24시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저에게 고역이었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생겼는데 친구가 뭐가 필요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생겼는데. 부부가 항상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나도 내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친구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해야지. 자기 정말 너무한다. 난 자기랑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고 부모님께 잔소리 들어가면서도 교회 안 가고 있는데. 순간 당황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데 아무렇지 않은 얼굴의 아내를 보니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서로 탓하고 소리치면서 싸우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안 가는 게 저를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천불이 나더군요. 아내는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랑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다네요. 제가 더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아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 말이 부부는 언제나 한 몸처럼 지내야 한대요.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 화낼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같이 있는 게 싫은 게 아니니까요. 단지 저도 저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아내가 그런 사람이니 제가 부족하다면 맞춰 나가야 했죠. 그래서 더는 그 일로 아내와 다투고 싶지 않아 결혼 초반에는 제가 많이 맞췄습니다. 최대한 집에 아내와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죠. 지금이야 신혼이니 그런 걸 테고 시간이 지나면 아내도 자연스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아내가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는 관심이 아니라 집착처럼 느껴졌어요. 더군다나 아내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청소나 집안 가꾸는 거라도 좋아하는 거면 저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냥 집에 퍼질러 있었어요. 그걸 확실하게 안 게 아내가 임신하고 난 뒤였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내가 임신했는데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정말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내의 게으름이 절정이었거든요. 아내는 출근마저 안 하니 아예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신기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집안 상태였어요. 청소를 너무 안 해서 바닥에 걸을 때마다 끈적거렸고 싱크대나 세탁기는 항상 설거지와 빨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신 전에는 서로 일이 바쁘다 보니 집안일에 통 신경을 못 썼어요. 저 정도 정리정돈에 무신경한 편이라면 특별히 신경에 거슬리지 않으면 그냥 뒀습니다. 정 제가 지저분하다고 느낄 정도면 제가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휴직 중이라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로 집안을 관리하지 않을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하고 들어오면 인상부터 찌푸렸어요. 아무리 임신해서 몸이 힘들어도 그렇지 아내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살도 전보다 많이 쪘고 옷은 언제 빤 건지도 모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안 꼴은 말도 못했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애써 마음 잡고 청소부터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신없이 정리하는 제 뒤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당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청소만 하는 거야? 아내는 제게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나라고 오자마자 청소하고 싶겠어? 당신 도대체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임신한 사람이 최소한 밥이라도 해서 먹어야지. 매일 배달 음식만 먹고 거기다가 정리도 안 해서 집 전체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당신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다가 애가 나오기도 전에 병 걸리겠어. 심한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집안 꼬라지를 보면 저도 모르게 절로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아이의 체중이 느는 속도에 비해서 아내의 몸무게가 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더군요. 이러다가 임신 중독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힘들지 않으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운동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도 아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도 더는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랑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달달한 거라도 좀 먹고 올까? 아니, 나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나가는 게 더 싫어. 사람이 너무 많아. 몸도 무거운데 그냥 집에 있을래.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화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운동하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게으른 소리를 하니 속이 터질 것 같더군요.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아내에게 화를 낼 것 같아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나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어. 그럼 나는 좀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게. 쉬고 있어. 나 혼자 두고 어딜 간다는 거야.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나 임신 중독증 걸릴 수도 있다잖아. 그게 다 오빠가 바빠서 내가 외로워서 그래. 오늘은 집에서 둘이 하루 종일 같이 있자. 저는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이러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 제발 그만 좀 해. 의사 선생님 말씀은 당신이 살은 계속 찌는데 안 움직이고 집에만 있으니까 임신 중독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 당신 히키코모리도 아니고,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제 말에 상처받은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울기만 하는 아내가 답답했지만 더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차분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알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만 지낼 수는 없으니 저와 하나씩 노력해 보자고 했어요. 제가 많이 돕겠다고요. 아내는 애써 서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와 함께라면 뭐든지 본인도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심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어느 부부나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아내와 저 둘 다 부모가 될 텐데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 아내가 많이 고생했으니까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제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육아휴직을 반년 더 쓰면서까지 본인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가 좀 걱정돼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거든요. 안 그래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어서 더 집에만 있고 아예 밖에 생활은 안 할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아내는 정말 아들과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어리기도 했고 아내가 원래도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아무리 봐도 좀 심하게 집에만 있었어요.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 아내는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양가 어른들이 아이 100일이니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간 게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내는 집 앞에 도착한 택배를 가지러 나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 아내의 문제는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한 순간부터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수시로 전화를 해댔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잠들지 않을 때마다 초조해서 제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제가 일이 바빠서 전화라도 안 받으면 문자가 50통씩 와 있었어요. 애가 잠을 안 자. 책에서 보면 다른 애들은 밤에 안 자면 낮에 분유 먹고라도 2시간은 잔다는데 우리 진영이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지. 만약에 무슨 문제 있는 거면 어떡해? 나 무서워 자기야. 집에 좀 와주면 안 돼? 잠깐 사이에 저런 문자가 수십 통씩 와 있으면 정말 저까지 불안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육아 우울증인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도저히 옆에 있는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 말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힘들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진영이 아빠야? 나도 우리 진영이 잘 키우려고 이러는 건데 나더러 정신병이라니? 정신병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자기 상태가 불안하게 보이니까 검사를 좀 해보자는 거야. 나랑 같이 가보자. 저는 애써 아내를 진정시켰지만 아내는 자신이 별거 아닌 일에 불안해하고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병원은 죽어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더 이상해졌어요. 제가 또 병원에 가자고 할까봐 걱정되는지 더는 전화나 문자는 보내지 않았지만 혼자 책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등등 모두 다 책이나 맘카페에서 본 대로 그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죠.
저도 처음엔 좀 지켜보자 싶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 야근까지 하고 와서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과 아내가 안 자고 깨어 있더라고요. 이미 잘 시간이 넘었는데도요. 저는 왜 아직 안 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말이 저를 기다렸다네요. 오늘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아이들은 하루 한 번이라도 아빠랑 교감을 해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자랄 수 있대. 자, 자기가 이 책 한 권만 읽어주고 자. 아내는 6개월도 안 된 아들의 공감 능력을 위해서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애를 안 재우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뭐하러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어. 나도 오늘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다른 날 같으면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읽어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도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좀 났어요. 내일이면 하루가 지나는 거잖아. 책 하나 읽는데 10분이면 되는데 아빠가 돼서 그것도 못 해줘? 저는 결국 졸려서 연신 눈을 비비는 아이를 안고 책을 다 읽어주고 나서야 잘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질린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아내의 고집과 사고방식을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문제로 저와 아내는 자주 싸웠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싸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내와 저는 육아휴직 내내 싸웠어요. 저도 아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아내는 남의 말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투였어요. 거기다가 아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리숙했어요. 아내도 30이 넘었고 사회생활도 할 만큼 했으니 사리분별 정도는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군요. 어떨 때 보면 저래서 친구가 없나 싶을 정도라니까요. 한 번은 아이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어요. 새벽에 열이 나서 제가 내내 간호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내와 아이를 병원 앞에 내려다 주고 저는 출근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나오자마자 너무 오랜만에 외출한 거라면서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요. 저는 진료 잘 받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아이의 열이 떨어졌는지 전화를 했어요. 해열제를 먹였으면 열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내 말이 아직도 아이 열이 안 떨어졌대요. 39도가 넘는답니다. 저는 놀라서 해열제 먹었는데도 안 떨어졌냐고 바로 물었는데 아내가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진료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기 엄마 말이 거기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해열제랑 항생제를 너무 안 바른다는 거야. 애들은 어릴 때 부모가 면역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꾸 해열제랑 항생제 먹이면 면역력이 안 생긴다고 선생님이 처방해줘도 웬만하면 먹이지 말고 버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안 주고 있는데 영 열이 안 떨어지네. 저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이 정도가 되니 제가 이상한 건가 싶더군요. 기껏 병원까지 가서 의사 선생님 말은 안 듣고 처음 본 아기 엄마 말을 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제 6개월 된 애가 열이 39도인데 해열제를 안 먹이면 어떡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 바로 먹여. 제가 소리까지 지르는데도 아내는 태평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 알겠다고 해열제를 먹이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아내가 어디가 좀 모자란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들 놀라요. 학교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쩜 그렇게 순진하냐고요. 말이 좋아 순진한 거지 제가 보기엔 분명 모자란 게 확실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얌전히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던 아내가 사고를 쳤어요. 제가 중간에 알게 돼서 빠르게 수습하긴 했지만 안 그랬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아내가 다단계에 빠질 뻔했어요. 하루 종일 그놈의 맘카페니 뭐니만 보고 있더니만 일을 쳤습니다. 아내가 맘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돼서 연락을 주고받던 아줌마가 있었나 봐요. 그 아줌마가 핸드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간단하게 제품 몇 개만 사서 후기 쓰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파는 일이었는데 모든 과정이 집에서 핸드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아내가 솔깃했던 거죠. 애 잘 때 옆에서 잠이나 자고 밀린 집안일이나 하면 뭐해. 아니, 돈도 안 나오는 일인데. 핸드폰으로 10분만 투자하면 몇만 원씩 벌 수 있는데 이게 낫지. 얼굴도 모르는 아줌마 이야기만 듣고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느낀 아내는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게 바로 다단계였어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아내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은행 앱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꽤 큰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요.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내 핸드폰을 뺏어서 이것저것 확인했어요. 그 아줌마가 소개했다는 사이트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까지 몽땅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딱 봐도 사기더라고요. 당신 정말 애들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맞아? 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아? 여보, 그 언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나한테 매일 힘들지 않냐고 위로해주고 커피 쿠폰 같은 것도 보내준 좋은 언니야. 아내는 순진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멍청했습니다. 워낙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건지 좀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홀라당 넘어갔어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말한 사이트에서 팔던 물건들은 다 제대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상품들이었어요. 만약 이대로 계속 팔았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아내도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아줌마가 사기꾼이고 아내에게 일부러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더러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신고까지 하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면에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아내를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어요. 사실 누가 보면 제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서 안 달랐는지 알겠지만 아니에요. 저도 당시에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에 직장에서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이대로 뒀다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휴직을 하기로 했어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내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장인 장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내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정을 안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요. 장인 장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제 생각처럼 무조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답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면서 한 번을 속 썩인 적 없는 애야. 잠시 애 낳고 키우느라 힘들어 그러는 거니까 자네가 좀 이해해줘. 그래, 이서방. 내가 자주 와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일마다 가서 기도할게. 장인 장모님은 딸과 저를 걱정하신다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저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내가 조금만 노력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아휴직까지 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학교에 나가 일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기대했습니다. 아내는 복직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했지만 제가 애써 설득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되니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찾아보자고까지 했어요. 아내는 못 이기는 척 복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한 이후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내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들을 돌보면서도 아내를 위해 요리하고 청소를 했어요. 웬만하면 외출하지 않고 아내가 전부 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상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제 계획이 통했는지 몇 개월 만에 아내가 변했습니다. 퇴근하고 직장 동료들이랑 밥을 먹기로 했다면서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를 보느라 좀 힘들어도 아내가 외출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나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소통하고 교류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또 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외출을 하는 횟수가 늘다 못해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 일이 많다며 평일에도 평소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하더니만 이제는 퇴근도 8, 9시나 돼야 했어요. 제가 학교 일이야 잘 모르니까 정말 바빠서 그럴 수 있겠지 했지만 이런 일이 잦아지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더군요. 심지어 아내가 갑자기 살을 빼겠다면서 헬스랑 수영을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예 평일 저녁은 매일 수영을 하고 왔고 주말이면 헬스장에 가서 몇 시간씩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는 180도 달라진 아내의 행동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처럼 집에 있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아무리 복직해서 바빠졌다고 해도 쉬는 날까지 밖에 나가 있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의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잦은 외출도 이상했지만 외모 가꾸는 일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옷이며 화장에 신경 쓰는 걸 보니 더 확신이 들더군요. 이건 100% 바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푹 빠져서 저만 바라보며 질릴 정도로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돈다는 건 푹 빠진 상태가 바뀐 거로밖에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물증으로만 내내 아내를 의심하던 상황에서 아내가 갑자기 지방에 간다네요. 주말에 교육이 잡혔다면서 지방에 며칠 다녀온답니다. 물론 아내가 전에도 교육 간 적은 있지만 그때는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남자에게도 예민한 촉이라는 게 있답니다. 왠지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혼자 끙끙 앓으며 괜히 아내를 의심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확인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너무 답답해서 아내가 자는 사이에 몰래 아내의 핸드폰을 훔쳐봤어요. 그런데 아내의 핸드폰의 모든 앱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저와 아내는 은행 앱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며 서로 핸드폰을 따로 잠가두지 않았었는데 아내가 통화 내역, 메시지까지 몽땅 다 비밀번호를 설정했더군요. 저희 아내에 대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있으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내가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 뭔가 완벽하게 속여야 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절대 그렇게까지 할 리 없었죠. 누가 봐도 복직하기 전에 아내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혼자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아내가 정말 바람이 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휴일이라 아내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저는 애써 불안한 감정을 숨기고 아내에게 영화라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데이트한 지 너무 오래됐지? 오늘 하루 어머니가 애 봐주신다고 하니까 하루 맡기고 데이트하고 들어오자. 어쩌지? 나 오늘 학교 선생님들 몇몇이랑 쇼핑하러 가기로 했는데. 미안해, 자기야. 오늘은 자기 혼자 영화 봐. 아내는 외출하는 빈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성격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직장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싫다고 하더니만 최근에는 짬만 나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죠.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야말로 요즘 매일 애 보느라 집에만 박혀 있는데 쉬는 날이라도 나랑 좀 시간 보내줘야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정말 너무 속상해서요. 그런데 아내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자기야말로 옛날에 나한테 했던 말 잊었어? 쉬는 날 자기 좀 놔두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쇼핑도 하고 놀다 오라며. 이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투덜거려? 그쯤 되니 아내가 지난날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한 복수를 이러는 건가 싶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에 아내는 외출에 진심이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정말 들어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보면 항상 어디서 달리기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머리에 땀도 젖어 있고 몸에서 땀 냄새도 났고요. 저는 이 여자가 도대체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 건가 싶었죠.
거기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한테도 전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10개월이 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 발을 디뎠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곧바로 동영상을 찍어 아내에게 보냈죠. 그런데도 아내는 웃음 표시 하나 보내고 말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들 돌잔치 준비로 저는 이거저거 알아보느라 바빴는데 아내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장소며 사진이며 예약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저더러 유난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누가 돌잔치 그렇게 거창하게 한다고 유난이야. 그냥 가족만 모여서 한 끼 먹는 거니까 대충 해. 저는 그 순간 딱딱한 무언가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더는 나나 아들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첫 번째 생일인데 대충 하라니. 엄마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해? 저는 더 화낼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아내와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기는 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 셋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더군요. 저는 아내와 살면 살수록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 인생이 통째로 아내에게 이용당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두 눈으로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확인하기로 했죠. 저는 아내 몰래 아내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았어요. 아내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출근한다던 아내의 위치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아내의 위치는 그대로였어요. 아내의 위치는 바로 저희 옆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 제가 마트에 갔다가 아들을 아기띠에 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집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라 옆집 사람인 줄도 몰랐는데 그 남자는 저를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어이없는 건 제 아들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02호 사시죠? 저 901호 살아요. 사모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야기가 준서예요? 아유, 듣던 대로 아주 미남이네. 엘리베이터가 금방 9층에 도착해서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집에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음흉스럽게 생긴 남자다 싶었어요. 아내는 저 남자랑 무슨 이야기까지 했길래 저런 남자가 제 아들 이름까지 알고 있나 싶었죠. 그때는 세상 물정 모르고 아내가 또 괜한 소리를 했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아내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언놈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저는 화가 나서 아들을 등에 업은 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901호 현관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쾅쾅 소리와 함께 901호 현관문이 찌그러졌어요. 901호! 이 음흉스럽게 생긴 새끼야. 너 나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빨리 나와. 제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는 기함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분명 그 음흉하게 생긴 901호와 아내가 불륜 관계일 거라고 확신하고 왔는데 집안에는 901호 놈과 아내 말고도 열댓 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뭘 하는 건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때서야 저를 발견한 아내가 놀란 눈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현관문은 왜 또 부쉈어? 신령님 노하시게.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저더러 여길 왜 왔냐고 따졌어요. 거기다가 알아듣지도 못할 개소리를 해댔습니다. 저 때문에 신령님이 노하신다네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내를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출근 안 하고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신령님은 무슨 소리고? 이 사람들 다 뭐야? 도무지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저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죠. 그때였습니다. 한복도 아닌 것이 기모노도 아닌 이상한 복장을 한 901호 새끼가 재수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또 뵙네요. 저의 신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 그래도 사모님께 항상 사장님도 모시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라도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신 김에 앉으셔서 저희와 함께 신령님께 인사드립시다. 901호 남자의 한마디에 다들 갑자기 짝이라도 한 것처럼 이상한 동물 울음소리 같은 걸 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우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미친 건가 싶어 미간을 찌푸리는 사이 남자는 제 손목을 잡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방 안은 온통 요란하게 생긴 천으로 창문을 가려놔서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게 어두웠죠. 거기다가 방 안에는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들과 그림이 가득했어요. 아내와 사람들은 그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하다하다 사이비 종교에 미친 거죠. 사장님, 준서는 저한테 맡기시고 신령님께 인사드리세요. 부부가 함께 오셨으니 신령님께서 더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미친 새끼 돌았나? 내 아들한테서 손 안 떼? 저는 제 등에 엎인 아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놈의 손목을 잡아 그대로 비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합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재수없는 논팽이 하나 정도는 거뜬히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왜 이래? 그만해. 기가 막혔던 건 아내의 행동이었어요.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그 사이비 교주놈 때리지 말라고 저를 말리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로 112에 신고했어요. 아내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뭐 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901호에는 경찰이 출동했어요. 경찰들도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답니다. 집에서 사이비 짓거리 하는 놈은 처음 봤대요. 그날 일로 저희 가정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복직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복직하기는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복직 첫날 출근을 하려다가 너무 학교에 가기 싫어서 학교에 안 가고 아파트 근처를 배회했대요. 그러다가 901호 사기꾼 새끼 눈에 딱 든 겁니다. 그런 사기꾼 새끼 눈에는 딱 보이나 봅니다. 호구라고요. 아내는 그 사이비 교주 새끼 말에 홀라당 넘어가 매일 그 집에 드나드는 겁니다. 저한테는 친구 만난다, 학교 동료들과 만난다, 거짓말을 하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내가 그 자식에게 돈까지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돈 관리를 각자 했어요. 지금까지 한 달에 생활비를 반반씩 모아서 살기 때문에 아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착실하게 모은 적금이 있었다네요. 아들 나중에 집 사주려고요. 그 돈을 벌써 그 사이비 교주에게 다 가져다 줬답니다. 신령님께 바치면 신령님은 배로 벌게 해준다고요. 당신 진짜 어디가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어떻게 그딴 새끼가 하는 말을 믿고 돈을 갖다 줘? 당신도 그날 집에서 본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다 말해줬다니까. 자기들은 신령님한테 1,000만 원 바쳤는데 그 다음 달에 일이 잘 풀려서 바로 2배로 벌었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아내는 정신병자가 맞았어요. 아무리 제가 타이르고 이해해보려고 해도 머리에 고장이 난 게 맞습니다. 거기에 있던 몇몇 사람들 말만 믿고 그 사이비 새끼한테 자그마치 1억을 갖다 줬대요. 저는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내를 버리기로요.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고요. 아무리 둘이 좋아 자식 낳고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이라면 그런 여자와 살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 혼자 마음 졸이며 산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어요. 저런 정신 나간 여자랑 계속 살았다가는 제 아들에게도 못 볼 꼴 보이며 살았을 거예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양가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미쳐서 이혼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누구라도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죠. 하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자라도 이 사실은 무덤까지 비밀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도 낳아준 어머니 있는데 선생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 정도로 미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저라면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장인 장모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아내가 헤어지더라도 아내는 분명 치료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야 안 사실이지만 장인 장모님은 아내가 치료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상한 행동을 종종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경계성 인격장애와 조현병 증상이 보인다고 의사가 검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런데도 장인 장모님은 아내의 미래를 걱정해서 그 후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 겁니다. 저에게도 일절 그런 소리 하지 않고 결혼시킨 거죠. 그렇게 제가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도 별일 아닐 거라고 자식 키우며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시더니만 결국은 이 사달이 나고 나서야 이야기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나 당신 말대로 치료받을게. 나 치료받고 오면 꼭 우리 준서 다시 만나게 해줘야 돼. 알았지? 아내는 헤어지고 나서야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더군요. 저는 아내의 말은 이제 믿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순순히 이혼해 준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사는 몇 년 동안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자지 못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눈만 감으면 금방 잠들어요. 제 인생의 이혼이 첫 실패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실패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을 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가 혼자 아들을 잘 키우며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신 나간 여자하고도 버티며 살았는데 사랑하는 아들 하나 키우며 못 살까 하는 심정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많은 응원 댓글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 풋풋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도 반백살을 훌쩍 넘어버렸네요. 어릴 때는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았었는데 이 나이 먹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주인공이 모진 일을 당하면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아 울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다면 믿으시겠나요? 힘들게 살던 저의 삶을 구원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자랑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도 있긴 있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4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대 중반이던 시절 남편과 정말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저에게 첫눈에 반한 남편이 저에게 끈질기게 구애를 한 끝에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됐어요. 저에게는 남편이 첫사랑이었어요. 그 전에도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남자들은 종종 있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돈 버느라 정신없던 저는 번번이 거절하기 일쑤였죠. 저희 집은 홀어머니에 제 밑에는 동생들이 줄줄 있었기 때문에 큰딸이었던 제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고 일을 하느라고
여유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난 이후 저는 그런 저의 현실을 다 잊을 만큼 남편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 컸던 나머지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그만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와 뱃속의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네 집안은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부잣집이었기 때문이죠. 아버님은 그 동네 지역에 유지셨고 저희 집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실 남편의 멀끔한 차림새와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귀티 때문에 잘 사는 집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유명한 부잣집 도련님일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귀한 외동아들이었죠.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저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기에는 성이 안 차는 게 당연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니 어떻게 저런 애를 데려와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게야. 이 천치 같은 것. 아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지. 아가씨 말 좀 해봐요. 어떻게 대책 없이 애부터 가져선 어떻게 내 아들을 홀렸길래 일이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꼬셨길래. 난 절대 안 된다.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해. 어머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가씨는 입 다물어요. 아가씨 입에서 나오는 소리 단 한 글자도 듣기 싫으니까.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이 사람하고 저 꼭 결혼해야 해요. 허락 안 해주심, 우리 뱃속의 아기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시부모님은 저를 떨어뜨리려고 갖은 애를 쓰셨지만 남편의 어마어마한 고집과 이미 뱃속에 많이 커버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집살이 때문에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를 마치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먹곤 했고, 시아버지는 사람들이 저런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딸 자식을 며느리로 들였다고 수군거리는 통에 나쁘끄럽다며 남편과 한동안 말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매일매일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저는 시댁 식구들과 겸상을 할 수 없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저는 밥을 다 차린 후 시댁 식구들이 따뜻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동안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남은 찬밥과 김치로 끼니를 겨우 때우곤 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가끔 시부모님 몰래 음식을 숨겨와 방에서 저에게 먹이곤 했지만 몰래 먹다가 들키는 날에는 시어머니 불효령에 눈물을 쏙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 거지 같은 게 몰래 밥도둑질을 해? 너 배운 게 그렇게 없냐? 하기야, 가방끈 짧은 너를 내가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 정도야 시군죽 먹기겠지. 다음엔 뭐, 내 금팔찌라도 탐낼 셈이냐? 응?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음부터 이런 도둑질 또 하기만 해봐.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게다가 아버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매일 다른 집 딸 자식들과 비교하곤 했어요. 그때 당시 아버님이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똑똑한 교사 며느리를 봤을 거다. 내가 우리 기석이 정사장 내 둘째 딸과 결혼시키려고 점찍어 놨건만. 어디서 이런 못 배워먹은 년이 굴러 들어와서는 어휴.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집사람한테 그런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들 좀 이 사람 괴롭히시라고요. 저는 아버님이 저런 소리를 하실 때마다 할 말이 없어 고개만 푹 숙이곤 눈물을 흘렸죠. 남편이 저를 안 만났다면 부잣집에 똑똑한 아내를 얻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저 때문에 부모님과도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매일매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반드시 버텨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구박 탓에 뱃속의 아기를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계단을 좀 닦으라고 하시길래 중심 잡기도 어려운 무거운 몸으로 계단을 청소하던 도중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굴러 떨어지면서 배가 눌린 탓에 고통에 괴로워하며 비명을 지르자 어머님도 무서우셨는지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조치를 잘 해주신 덕분에 유산의 위기를 넘기고 아이는 살아남아 주었지만 만약 그날 어머님이 병원에 늦게 데려가셨다면 아이를 잃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제가 아이를 유산하길 바라셨던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위험한 일만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자 지레 겁을 먹고 병원에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저는 내심 아무리 미운 며느리여도 아들 손주 안겨드리면 저를 조금이나마 받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시부모님은 손주 새끼 이뻐할 법도 한데 제가 미워서인지 아이까지 미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미워하는 어른들 곁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 받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더욱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잘 때 빼고는 잘 볼 수도 없었지만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할 때면 하루 동안 힘들고 서러웠던 게 싹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여보, 당신은 소원이 뭐야? 저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음, 나는 나중에 우리도 나이 먹고 우리 상준이도 장가 가고 나면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서 개 키우면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당신은 소원이 뭐예요?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는 게 소원이지. 저는 남편의 대답에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 숨고 말았답니다.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닭살 돋는 말을 잘 하는 남편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 덕에 고된 시집살이를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저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다시피 하셨지만 남편과 아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갈 무렵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살기 싫어. 나갈래. 뭐? 나 가출할 거라고. 여기 못 살겠어. 아니, 안 살아. 여기 엄마나 나 천대하고 하대하는 사람들 뿐이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른이 아니야. 어른이 애한테 어떻게 그래? 맨날 나한테 엄마 욕하고 엄마 닮아서 머리 안 좋다고 잔소리하고 다 듣기 싫어. 다 듣기 싫다고. 아이가 바락바락 악에 바친 소리를 내지르는데 시부모님마저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막말에 울다 지쳐 잠이 들고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내 아이를 이런 집에서 불쌍하게 키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뭐? 이혼하자고? 아니, 여보, 힘든 건 알지만. 당신 부모님과 인연 끊을 수 있어요? 난 당신이 끊고 나랑 우리 아들이랑 함께 하겠다면 결혼 생활 이어갈래요. 근데 지금껏 봐온 당신이라면 당신은 효자예요. 효자랑은 못 살아요, 나도.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시부모님하고는 이제 얼굴 보며 살 자신이 없어요.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줄 순 없는 거겠지?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거겠지? 미안해요. 남편은 제 말에 힘없이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나름대로 속을 사귀고 살았는지. 근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선포하니 본인도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떨구고 있다. 미안하단 말을 하며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이혼이라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본인 힘으로도 부모님을 말릴 수 없었기에 저와 아이를 깨끗하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저에게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하시는 통에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몰래 작은 집 하나를 해주었어요. 아마 시부모님이 아시면 난리 날 걸 알기에 아주 비밀스럽게 집도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는 짐을 싸고 나가는 저를 뒤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그 수모를 겪은 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아파. 이제라도 나 잊고 상준이랑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남편을 말없이 안아주었죠. 사실상 남편도 저와 시부모님 사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워낙 드세고 강한 시부모님의 압박에 남편마저 어느 순간 그 노력의 끈을 놓아버렸고 자기도 지치고 말았던 게죠. 알았기에 이해했습니다. 그 길로 전 미련 없이 아들과 함께 그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 집도 있고 남편도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과 둘이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어요. 아이 낳고 10년 넘게 가정주부로 지냈던 터라 써주는 데는 많이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몸이 편찮으셨던 친정엄마는 몇 년 전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각자 살기 바빠서 어디 도움받을 곳도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집을 해준 덕에 아들과 함께 몸 뉘일 곳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생각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차피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이니 못 오를 나무 쳐다봤다가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운 지 몇 년째 밤낮 없이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모이긴 모이더라고요. 남편이 해준 집도 집값이 올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차라리 시댁에 아이를 주고 왔으면 이 아이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넉넉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시댁에서 구박대기로 살았을 생각을 하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저를 원망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돈이 모이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니까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맘때쯤 여기저기 직장을 옮기던 저는 우연히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여서 온갖 잡일을 다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녀야만 했습니다. 매일 야근에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고 회사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들어 붙잡곤 했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엄마, 오늘도 고생했지? 아니야. 우리 아들 혼자 밥도 잘 차려 먹고 이제 다 컸네. 아니야. 엄마 고생하는데 내가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해. 공부 내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데 취직해서 우리 엄마 일 안 할 수 있게 해줄게. 힘든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말도 잘 듣고 때론 어깨도 주물러주며 애교를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며 엄마를 호강시켜주겠다는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들이 명문대 붙었다는 소리를 들은 날 어찌나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던지 새삼스럽게 눈물이 나 혼났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고생했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스스로 참 장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은 때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도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제법 큰 회사가 되어 있었어요. 거의 초창기 멤버였던 저는 꾸준히 회사를 다닌 덕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직급도 꽤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같이 가방끈 짧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는 힘들죠. 하지만 제 성실함을 좋게 봐주시고 가족같이 챙겨주시는 사장님 덕에
저는 점점 연봉이 올라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어딜 가서도 커리어 우먼 소리도 듣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생겨 돈 불리는 재미도 슬슬 알아가게 됐어요. 친구들도 가끔 절 보면 난 네 팔자가 제일 부럽다. 너 수중에 네 돈 있잖니. 네가 번 돈, 우린 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쓰느라 맨날 눈치가 보여. 나도 그냥 애 키우면서 계속 일할 걸 후회된다. 그러면서 부러움 담긴 눈길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머쓱하게 웃긴 했지만 내심 이 정도면 우리 상준이도 나중에 결혼할 때 저처럼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는 않겠구나 했어요. 그게 다행이었죠. 부자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신혼집 해줄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몇 년 뒤 아들은 참하고 이쁜 아가씨를 만나고 있다며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순간 제 얼굴에 화색이 돌았나 봅니다. 그래? 아휴, 그럼 얼른 얼굴 좀 보게 데려와라. 응? 엄마도 참, 뭐 그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만나는 여잔데. 아들이 그간 몇 번 연애를 하는 것 같긴 했지만 이렇게 저한테 말해오는 여자친구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아가씨와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예상처럼 저희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애교 있고 싹싹한 모습을 보이는데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심 이 여자랑 몇 년 만나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폭탄 선언을 해오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었던 시점이라 더욱더 놀라고 말았죠. 저기, 엄마, 나 말할 게 있는데. 어? 뭔데? 나 아이가 생겼어. 어? 저때 엄마가 봤던 여자친구 있잖아. 그 사이에서 엄마도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괜찮지? 어차피 결혼하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서둘러 식 올리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긴 했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이라니 반대할 이유도 없었어요. 거기다 뱃속에 손주까지 품었으니 이젠 정말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잘 해줘야겠다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꽃피는 봄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새침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우리 며느리는 곱게 자랐는지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지만 혼수로 뱃속에 손주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예뻐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새 제가 아들을 이렇게 키워 손주까지 보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애교가 많은 성격이라 더할 나위 없었죠. 저한테 엄마 엄마 하며 따르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아이 나오면 다시 복직해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 하율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 내 사정 알잖니. 엄마도 회사를 다니니까. 저는 봐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도 직장인인지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어요. 제가 거절하자 며느리는 저에게 아양을 떨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아니면 우리 하율이 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떡해요. 우리 하율이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싶대요. 그렇지, 하율아? 이것 봐요. 하율이가 배 통통 차네요. 우리 하율이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대요.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손주와 대화를 하듯 애교 부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큰 결심을 했죠. 손주를 보기 위해 가족처럼 생각하고 오래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사실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퇴직이 아닌 휴직 처리를 할 테니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쉬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며느리는 최소 5년은 키워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저도 회사에 그렇게 오랫동안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잘 해주셨던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회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예쁜 손녀딸을 출산한 후 주 5일을 아들네 집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 아침 일찍 아들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손주를 보다가 아들 내외가 퇴근하고 오면 같이 저녁을 먹고 저녁 먹은 후 며느리가 씻고 나오면 그때 손주를 넘겨주고 집에 돌아가는 일상이었어요. 사실 이 나이 먹고 아이를 보는 게 힘에 부치긴 했지만 퇴근하고 온 아들 며느리 부실하게 밥 먹는 게 싫어서 손주가 낮잠 자는 시간에 틈틈이 찬거리도 만들곤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아들네 집에서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미 깜깜해진 늦은 저녁이라 씻고 TV 조금 보다가 자면 하루가 마감됐습니다. 평일에 쉬는 날도 없이 무리해서 손주를 봐주다 보니까 주말에는 거의 시체처럼 누워만 있기 일쑤였죠. 어쩌면 회사 다닐 때보다도 훨씬 힘든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손주만 보면 너무 예뻐서 저절로 발걸음이 아들네 집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아이도 봐주고 살림도 간간히 도와주는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온 아들은 밥 먹은 후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며느리는 여전히 애교를 부려가며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곤 했어요. 엄마, 하율이 보느라고 바쁘신데 언제 이런 반찬은 다 하셨어요. 어머, 이거 진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 그래, 맛있니? 다행이구나. 많이들 먹어라. 며느리가 제가 만든 반찬이 너무 맛있다며 호들갑까지 떨어가며 칭찬해주니 저도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시어머니라면 질색팔색하고 싫어하는 며느리들도 많은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것도 없이 저를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해 주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우리의 이런 관계를 신기해하더라고요. 보통 고부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잘 지내는 관계가 참으로 보기 좋다면서요. 제 친구들도 며느리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공경을 참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 어느 날 문득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때도 많았는데 이렇게 아들이 예쁜 새 식구를 둘이나 데려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 손녀딸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되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남은 여생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를 두고 조금 반대를 하더라고요. 예, 아유, 요즘 얼마나 흉흉한 일들이 많은데 뭐 그런 큰 결정을 해. 조금 있다가 넘겨. 아, 뭘 벌써부터 넘기려고 해. 그러게나 말이다. 아이, 100세 시대라잖아. 너 지금 넘기면 나중에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허나 전 애초에 친구들의 말을 그냥 흘려 넘기곤 했어요.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더 잘한다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애들인데 하면서요. 친구들도 직접 며느리 행실을 보긴 했던 터라 더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의 제 행동을 무척이나 후회하지만 그땐 그만큼 아이들을 끔찍이 믿었습니다. 저는 하루 나를 잡아 아들 내외를 앉혀두고 말했어요. 난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가진 재산 그렇게 많지는 않다만 어차피 죽으면 너희한테 물려줄 거 좀 더 일찍 물려주면 너희도 편하지 않겠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 있어야 고생을 덜 하고 살지. 나는 나이 먹고 어디다가 쓸 데도 없다. 정말이에요, 엄마? 세상에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 말에 놀라는 아들 내외에게 저는 제가 살던 집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적금 그리고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까지 전부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가끔 커피나 사 먹을 용돈 정도만 주면 되니까
이참에 너희들과 같이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감격해서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더군요. 엄마, 당연히 제가 모시고 살아야죠. 우리 하율이랑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며느리가 망설이지도 않고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들네에게 말하기 전부터 혹시나 합가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가슴 언저리가 막힐 듯 갑갑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말해주니까 속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보다도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하고 연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아들네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사실 그 전에도 잠만 집에 가서 잤지 평일에 5일 내내 아들네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별반 달라질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손녀딸이 유치원에 가니 낮에는 시간이 좀 생겨서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좀 더 도와줄 수 있게 됐죠. 손녀딸도 아기 때부터 제 품에서 컸다 보니까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밤에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땡깡을 부릴 때에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아들 손주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합가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즈음부터 며느리가 슬슬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낮에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해놓지 못하면 퇴근하고 온 며느리가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엄마, 빨리 안 해놓으면 어떡해요? 아, 내일 출근할 때 입고 갈 옷도 없는데. 아, 오늘 야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구만. 일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해요. 아, 그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아,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 얼른 해요. 며느리가 날선 목소리로 저에게 짜증을 낼 때면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마저 하곤 했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직장 다녀봐서 알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집안일까지 해야 되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인가요? 집에서 쉬는 제가 하나라도 더 해야죠. 저는 그저 아들 내외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한 몸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짜증이 잦아지길래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저랑 같이 살다 보니 정말로 저를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 최대한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고자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왠지 모르게 저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자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주말에 다 같이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제가 음식을 다 해놓고 며느리와 같이 상을 차리는데 분명히 새로 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제 밥만 찬밥을 떠놓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평소에 밥을 하면 남은 찬밥이 아까워서 제가 먹곤 했지만 대놓고 저에게만 찬밥을 주니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후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제가 손녀딸에게 말을 거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말을 꺼내봤어요. 아이고 하율아, 할머니는 밥이 차가워서 못 먹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원래 찬밥 좋아하시잖아요. 찬밥 버리기 아까운데 그냥 드세요. 아니면 데워드려요? 어? 아니다. 됐다. 굳이 새밥도 아닌 찬밥을 데워주겠다는데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됐다고 하고선 찬밥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며느리가 식사 때마다 저에게 찬밥을 줬지만 저는 굳이 새밥을 떠와 먹곤 했습니다. 제가 찬밥을 놔두고 새밥을 떠오면 며느리가 기분 나쁜 눈초리로 쳐다봤죠. 그리고선 쿵쿵거리며 찬밥을 싱크대에 쏟아붓고 씩씩거렸어요. 내가 먹는 밥이 그렇게 아까운가 하는 생각에 서러웠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언젠가부터
제가 쓰는 돈, 제가 먹는 밥, 제가 쓰는 물건 등 모든 것이 아깝다고 느껴졌었나 봐요. 머리를 감을 때에는 샴푸를 한 번만 짜라는 둥, 낮에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보일러를 켜지 말라는 둥, 유독 제가 쓰는 것에만 아껴 쓰자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특히 어느 날은 제가 보일러를 좀 켰다는 이유로 요즘 난방비 폭탄인 거 알죠? 두꺼운 옷 입고 계시면 되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보일러를 이 오랜 시간 트신 거예요? 아니, 제정신이세요? 아니면 돈이 썩어 남아 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 한 푼 아끼려고 저는 이렇게 발 동동 구르는데 어머님 뭐냐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예, 내가 잠깐 잠이 들었다. 그래서 미처 끄질 못했어. 이게 그리 큰 잘못이니? 그리고 니들이 뭐가 돈이 부족하다고 내가 준 게 있는데 어머 어머 생색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돈 준 것 좀 가지고? 그날의 싸움으로 전 한 달간 며느리와 냉전 상태에 들어갔고 나중에 아들이 중재해서 겨우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참 서럽더군요. 겨울이면 지들 외투는 두세 벌씩 사면서도 저는 10년이 된 패딩 하나로 버티게 했고요. 여름에는 노인네가 뭔 더위를 타냐며 에어컨도 못 켜게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더 서러웠던 건 며느리가 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아들내미는 본척 만척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얘야, 내가 솔직히 좀 힘들다. 잔소리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저런 잔소리 듣고 있어야겠니? 네가 아들이면 중재를 좀 해다워, 응? 엄마, 뭐 그 사람 말 틀린 거 있나? 뭐야? 그렇잖아요. 나도 저 사람도 돈 버느라 힘드니까 엄마한테 그냥 속풀이 좀 하는 거 가지고 나이 드신 양반이 이해 좀 해주면 되지. 왜 그런 걸로 삐져요, 삐지긴. 그냥 엄마가 이해해. 엄마가 이해하면 모두 다 편할 걸. 참, 엄마도 쪼잔스럽네. 맥없이 저런 말을 듣고 있는데 참 자식 키운 세월이 참 더덥고 보람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저 아들을 키우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컸기에 허망함도 그만큼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생겼죠. 처음에 합가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용돈, 그것도 날이 갈수록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어차피 저도 어디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집에 있는 날이 많으니 돈 쓸 일이 많지 않아 큰 돈을 바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40만 원씩만 받기로 했는데 그 돈도 저에게는 넉넉하더라고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그런가 동네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사람 없고 친구들도 멀리 살고 딱히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그냥 낮에 손녀딸 유치원 보내고 남는 시간에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장수가 있으면 한 봉지씩 사오거나 가끔씩 손녀딸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는 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활이 빡빡하다면서 금액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10만 원으로 줄여버리더라고요. 어차피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 돈이면 충분하지 않냐면서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반박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말을 하더군요. 예, 10만 원? 10만 원은 좀 나도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할 텐데. 엄마, 사실 그게 이해가 요즘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돈 지출이 많아요.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뭐, 사업을 한다고?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죠. 갑작스레 웬 사업이냐고 하니까 자기 평생 꿈이 사업하는 거였다며 무슨 커피 가게를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니 아는 사실이지만 아들은 뭔가 장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걱정부터 앞서는데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단 말에 그냥 응원해 주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한편 용돈이 10만 원으로 줄고 나서 예전만큼 손녀딸 장난감을 자주 사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네 먹고 사는데 팍팍하다고 하니까 아껴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으로 줄인 것까진 괜찮았지만 현금으로 주던 용돈을 어느샌가부터 카드로 주기 시작하더니 점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체크카드에 딱 10만 원만 넣어서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며느리에게 문자가 가다 보니까 감시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뭘 쓰든 상관을 안 하면 괜찮지만 문자가 날아갈 때마다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해서 꼬치꼬치 따지곤 했거든요. 하루는 낮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새로 오픈한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었는데 커피를 안 마신 지도 한참 돼서 한 잔 사보았죠. 오랜만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산책을 하니 직장 다닐 때 생각도 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며느리는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더군요. 엄마, 돈이 썩어 넘치죠, 지금? 아니, 무슨 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싼 커피를 사 먹어요? 집에 내가 믹스커피 사다 놨는데 그거 드시면 되지. 아, 누가 보면 아주 커리어 우먼인 줄 알겠어. 아, 정 먹고 싶으면 집 앞에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파는데 굳이 왜 비싼 데 가서 드시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순간 말이 안 나왔지만 숨을 내쉬고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집 앞에 새로 커피숍이 오픈해서 한번 가봤는데 내가 금액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래, 그래. 네가 요새 돈 버느라 힘들 텐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제가 언짢은 기분을 숨기고 수그리듯이 말하자 며느리는 기세 등등해져서 더 언성을 높였습니다. 알면 조심하세요. 그렇게 쓸데가 없는 데다가 돈을 쓰면서 용돈 더 줄일 수밖에 없겠어요. 아시겠어요? 어디 5만 원으로 줄여드릴까요? 며느리의 성화에 저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모아놓는 돈과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아들 내외에게 줘버린 탓에 제 수중에는 10,000원 한 장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언젠가부터 용돈 외에는 일절 저에게 돈을 쓰지 않는 아들 내외 때문에 사소한 병원비 진료 같은 것도 최대한 용돈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괜히 며느리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제 삶만 더 힘들어질 뿐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제가 쓰는 병원비도 아까워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30여 년 전 아들을 낳았을 때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시집살이에 고생만 한 탓에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었지만 물리치료를 다니고 싶어도 말하기에도 눈치가 보여서 꾹꾹 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빨래바구니를 옮기던 저는 그만 손목이 삐끗하고 말았죠. 처음에는 살짝 욱신거리기만 했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손목이 부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살짝만 움직여도 시큰거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픈 탓에 집안일에 손을 댈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저는 병원에 가야겠다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저 하율이 엄마야, 내가 어제 손목을 삐끗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손목이 퉁퉁 부어서 움직일 수가 없네. 내일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그러자 며느리는 제 손목을 힐끔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얼음 찜질하면 낫는 거 아니에요? 굳이 병원 가셔야 돼요? 아, 괜히 병원에 돈 갖다 버리지 말고 그냥 얼음 찜질이나 좀 해보세요. 며느리의 매정한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찜질을 해보고 마사지도 해보았지만 손목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며느리도 제가 손목 때문에 집안일을 못하자 그건 또 그것대로 불만이었는지 빨리 병원에 다녀오라며 카드를 던져주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우면서 너무 서러웠지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준 카드로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으니까 점점 상태가 호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집안일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비 사건 이후로 며느리가 저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집안일이 밀려 아들 내외 먼저 저녁을 먹게 한 후 혼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죠. 대충 밥 한 그릇 떠다가 있는 반찬 먹고 있는데 씻고 나온 며느리가 저를 확 쏟아보더니 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아, 밥은 또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네. 아, 언제까지 밥 축낼 거예요? 아, 낮에 할 일도 없으면서 밥만 축내지 말고 일이나 좀 해요. 제발 밥값 좀 하시라고요. 네? 저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라 먹던 밥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집도 해주고 재산도 전부 다 줬는데 밥 한 술 뜨는 게 그렇게 아까울까요? 분명 예전에는 애교도 많고 이쁜 짓도 많이 하던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그저 저를 식충이로만 보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목에 뭐가 콱 막힌 듯 넘어가지 않던 밥을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밥값이라고 했니? 밥값 충분히 하지 않았니?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가정부 노릇하며 이날 이때껏 살고 있는데 이 정도도 부족해? 그러자 며느리는 잠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돌아서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또 중얼거리더군요. 밥은 또 왜 남기고 난리야? 아까운 줄 모르고 아우 속 터져. 저는 며느리의 혼잣말을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러운 마음에 이불 속에서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라도 다시 일해야겠더라고요. 지가 손주 봐달라고 간청하는 탓에 그 좋은 회사도 그만두고 눌러 앉은 건데 이제 와서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 취급이라니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구박할 때마다 옆에서 한숨만 쉬는 아들도 내심 제가 다시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괘씸한 마음에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산을 다 주지 말 걸 하고 후회도 해보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일 뿐이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더 이상 저것들한테 기 안 죽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뽑아주는 곳이 없더군요. 나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다녔어서 같은 직종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들어가고 싶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쓰는 일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제조회사에서 구내식당 주방 보조를 뽑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주방 일은 아들이 어렸을 때 잠깐 해본 적이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지만 눈칫밥 먹고 사느니 몸이 힘든 게 낫다 싶어서 지원해봤죠. 면접 보러 오라는 말에 가보았는데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꽤 규모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회의실에서 담당자와 면접을 보고 있는데 회의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아무도 없길래 그냥 저의 착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다음 날 아쉽게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저는 낙담할 시간도 없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죠. 한창 다른 일자리가 없나 보던 중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방금 탈락한 문자 보낸 회사의 관리자인데 혹시 내일 따로 면담 좀 할 수 있냐고 묻는 문자였어요. 탈락한 회사에서 굳이 왜 면담을 하는지 의아하지만 혹시나 추가 채용 같은 게 있을까 싶어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그 회사 앞 커피숍으로 갔어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중년의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온 그 순간 저는 그가 누군지 한 번에 알아봤죠. 세상에 그 남자는 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희끗해진 머리에 주름이 진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전 남편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머뭇거리며 제 얼굴을 한참이나 쳐다봤어요. 저는 영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많이 놀랐지? 다행이다 만나서.
중후해진 그의 목소리를 듣자 지난 세월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진 지도 벌써 20년. 정말 사랑했지만 시댁의 괴롭힘으로 인해 견딜 수 없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전 남편도 마음이 복잡한지 안절부절하며 말을 겨우 잇더군요. 잘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상준이도 벌써 30살이 넘었겠네. 20년 전 당신이랑 상준이 그렇게 보내고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부모님 원망도 참 많이 했지. 몇 번이고 당신 찾아서 가고 싶었지만 혹시 또 나 때문에 당신 힘들게 할까봐 여태까지 참았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됐네. 저는 전 남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쳐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주책맞게 울고 말았네요. 그리곤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온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사실 당신이 어제 면접 본 그 회사 내 회사야. 직원이 이력서 뽑아온 거 보니까 당신 이름이 있더라고. 그런데 정말 당신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면접 보는 도중에 회의실 창밖에서 몰래 봤는데 정말 당신이 맞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 이력서에 있는 번호로 연락해 본 거야. 당신이 안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반가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20년 전 그와 헤어진 후 잊겠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깨끗하게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 그때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를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저와 헤어진 후 부모님 성화에 여러 번 선을 받지만 저를 잊을 수 없어 재혼을 하지 않았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서 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풀려 계열사를 여러 개 가지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면접 본 그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완전히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손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얘기하던 그는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근데 많이 수척해 보인다.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야? 상준이가 속이라도 썩여? 저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키고 전 재산을 준 후 지금 하루하루 눈칫밥을 먹으며 서러움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샌다는 얘기까지요. 왜 그런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는지 주저리 눈물 쏟으며 말하고 말았죠. 전 남편은 제 긴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치더라고요. 내 상준이 이놈 새끼 가만 안 둬.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지 마누라가 엄마한테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단 말이야? 안 되겠어. 당신 지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 전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어 커피숍 밖으로 나가더니 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목적지도 말해주지 않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화난 표정으로 운전만 했습니다. 그렇게 차로 1시간 남짓 갔을까요? 웬 한적한 동네에 차를 세우더니 저보고 내리라고 하더군요. 내려보자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예쁜 단독주택 한 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전 남편을 멀뚱멀뚱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러자 제 어깨를 다정하게 잡고 얘기하더군요. 당신 예전에 전원주택 지어서 사는 게 꿈이라고 했었잖아. 사실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당신이랑 상준이 생각에 괴로울 때마다 그 전원주택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당신에게 사죄하고 싶어서
5년 전쯤에 지어놓은 집이야. 지금은 내가 별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얘기했습니다. 당신 당장 짐 싸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 내가 당신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데 당신 그런 꼴 당하면서 사는 거 난 못 봐. 당신 상준이한테 준 전 재산 몇 배는 더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으니까 남은 여생 여기서 편하게 살자. 응? 이제 당신 괴롭히던 우리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상준이 그놈은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그래도 저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없는 비루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나타나 이렇게 꿈만 같은 제안을 하니 어안이 벙벙해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는 오랜만에 전 남편과 산길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간 후 저는 남편과 만난 것에 대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보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면서 또 면박을 주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한 귀로 흘린 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전 남편과 계속 연락과 만남을 지속했어요. 그리고 다시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차 만나면서 생각해 보기로 했고요. 사실 20년 만에 만나서 그때 그 감정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제 세 번도 만나기 전에 20년 전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됐죠. 그렇게 그와 재회한 지 1시간 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손녀딸을 데리고 나들이를 간 주말 아침, 저는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어요. 워낙 가진 게 없어서 짐이라곤 옷 몇 가지 뿐이더군요. 저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웃을 일도 올 일도 많았던 이 집에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생각보다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 앞에 마중 나와 있던 그 차에 타고 그와 함께 살 그 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차 안에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붕붕 뜨더라고요. 전 남편이 준비한 그 집에 도착한 이후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지낸 지 벌써 2달째예요. 남편은 그 집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었고 편하게 쓰고 있는 대로 쓰라며 한도가 넉넉하다 못해 넘치는 카드를 제게 주었어요. 막상 또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어디에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짐을 싸서 이 집으로 온 날 마당에 백구 한 마리가 반겨져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개 키우면서 살고 싶다는 말도 어쩜 잊어버리지도 않았는지 그의 세심한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또 얼마나 아늑하게 꾸며놨는지 소파에 앉아 책만 읽고 있어도 따뜻한 햇살에 스르르 잠이 들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음식도 해먹고 강아지와 산책도 하고 나른하면 낮잠도 자기도 하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이렇게 느긋한 일상을 보낸 게 아마 난생 처음일 것 같네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제가 집을 떠난 날부터 전화와 문자가 여러 통 왔지만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답장을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 이후에 따로 아들을 만나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혹시나 내 재산을 노리고 있거든 네가 정신 차리기 전엔 국물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다네요. 돈독 오른 며느리는 20년 만에 나타난 시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선 어떻게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요즘 난데없이 애정 있는 말투로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 엄마, 며느리 안 보고 싶어요? 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너랑 볼 일 없다. 연락하지 말아라.
네, 제가 이 여우짓에 2번 속나요. 나중에 손녀딸에게 해줬으면 해줬지 며느리에겐 무엇을 더 해주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겁니다. 솔직히 남편이 아들에게 언제까지 매정하게 대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매정하게 대하지만 그래도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라고 속으로는 가슴 아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조만간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 아들에게 떡하니 재산을 준다고 해도 남편의 재산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저 제가 그 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남편은 어쩌면 저에게는 백마탄 왕자님인지도 모르겠어요. 불행한 삶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었으니까요. 이런 제 이야기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하지 않나요? 저도 가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린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